자, 그래서 이제 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 예. 당장 10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걸 한번 그 뒤에 시장의 반응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 전년보다 한 7.7% 상승했다 그러면서 일단 시장이 안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환호하기도 했어요. 한편에선. 예. 그래서 뭐 주가가 폭등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이제 11월 말로 가면서는 예. 조금 잦아들었단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예.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피크는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9% 이렇게 됐을 때에 가장 높은 점은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위에서의 패턴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상반기까지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고점을 지나면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되면 대략 한 4% 정도 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2% 되고 이런 속도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올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고점은 쳤을 때 그 다음에 보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달라 맺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9%였다가 또 8%에서 한 3, 4개월 머물렀다가 또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일단 가장 최고점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최고점을 지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서 전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본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그 물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곳들에서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도 7.7%가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하루 정도 환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잦아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래 7.7%가 나왔지만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고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도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게 보려면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처럼 보이는 의사록을 예. 내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참 궁금했었는데 그 의사록에 대해서는 정말 미지근한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의사록에 크게 반응을 안 한 것인지가 좀 궁금했더라고요. 의사록은 그렇게 그랬지만 11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Q&A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서부터 금리 인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최고점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앞으로 좀 지났으니까 이제 뭐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그걸 끝낼 수는 있어 우리. 그런데 끝낸다고 하더라도 금리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리지는 않아.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옆으로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서부터 인상의 속도를 줄여서 이제 조만간 아무튼 이걸 끝낼 텐데 조만간 끝내고 나면 그냥 옆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보면 내년도에서 한 0.25% 정도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말까지 그 금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옆으로 쭉 해가지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다 뿐이지 금리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높은 금리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랑 예. 높은 금리를 쭉 올리는 거랑 예. 이렇게 하는 거랑 경제에 주는 고통, 경제 주체가 받는 고통 또는 예. 증시에 주는 압력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다른가요?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올라가는 모멘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과연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보다 더 크게 영향이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계속 생기니까 그게 무섭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긴 거는 아니거든요. 길다고 해봐야 1년 반 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 내에 끝나고 뭐 이러는 형태인데 이게 옆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내내 5.5에서 5.25 뭐 이런 상태가 될 거고 그거를 수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내후년도에 2024년도에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리냐?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한 4% 정도에서 정상적인 금리를 만들어서 거의 그 5.25에서부터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3.75 뭐 요 정도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4에서 기본 4%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하면서 수준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들의 고통이 올리는 고통보다도 그 순간적으로 오는 강도는 약한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사람을 이게 이 힘들게 하고 경제를 힘들게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가 빨리 돼서 고통이 좀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언제쯤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떤 신호가 나오면 기대할 수 있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신호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굉장히 생각이 어려운 신호. 예,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신호.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경제가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뭔가 좀 해봐.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이 되면 그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니 망가지기 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서부터 저금리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 연준이 제1차적인 저금리 정책은 2001년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금리가 1.0%까지 내렸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또 거의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저금리 정책을 폈고 그거의 맨 마지막이 0.25%까지 내려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고물가가 나와서 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온갖 이 치욕을 다 겪어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아무튼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해서 그래 이렇게 많이들 요구를 하니 여기에서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얻어먹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되면 그러면 그때 정도에 이제 바꿔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연준이 그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의 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통화 가치의 안정이니까 물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보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뭘 가지고 계속 가냐면 경제를 우리가 얼마큼 좋아할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그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을 폈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지 하는 것들을 중앙은행이 체감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그 정책의 전체적인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약간 하나 걱정되는 건 최근에 한 30여 년 동안 금리를 인하할 때 봤더니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그 즉시 위기가 온 적도 있지만 보통 경기 침체가 온 시점을 보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를 유지할 때 보다 더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할 때 진짜 경제가 진짜 무너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3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반복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경제가 야 이거 이대로는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니까 그때 되면 경제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보면 경제도 안 좋고 주가도 떨어지고 막 이런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봐야 되죠. 취약한 이유가 뭐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저금리를 했기 때문에요. 짧게 보면 2009년도서부터니까 13년이고 더 길게 보면 2001년도서부터니까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13년, 20년 동안에 걸쳐서 저금리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나 그 다음에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 저금리의 형태로서. 근데 지금은 올해 한 해 내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응력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너무 금리를 빠른 속도로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거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항상 금리를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거의 예외 없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항상 저개발국이 먼저 막 무너졌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따지면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이 먼저 무너져서 여전히 맞긴 한데
이번에 선진국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도 어렵고 일본은 뭐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채권 시장 흔들렸었는데 지금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어딘가는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 나라가 무너질 텐데 지금 가장 취약한 지역이 과연 내년에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남부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럽이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때 막 외국의 언론들 뭐 그다음에 또 아이비들 이런 데서 아시아가 제일 위험하다. 그중에 태국과 한국이 진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그런 일이 많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당신들 지금 남부 유럽 이런 데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얘기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부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이때에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GDP 대비한 국가 부채 비율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때보다도 거의 한 20%포인트 내지 30%포인트 정도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거기에다가 그때보다도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국가의 전체적인 그 부채는 늘어나고 거기에서 또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2011년도, 2012년도 이럴 때는 남부 유럽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남부 유럽이 무너져 가지고 유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조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보면 영국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독일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남부 유럽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서로 나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물론 남부 유럽에 있는 이태리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유럽이 어려워지고 이랬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북유럽에 있는 독일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왜 꼭 지금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면 그걸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남부 유럽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어려워지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달려 있고 진짜 복잡하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012년 더블딥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때 남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으니까 웬걸 그 충격이 우리나라 코스피한테도 타격을 줬었는데 이게 뭐 강건도 불구경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내년에 이제 항상 미국 금리 인상기에 수많은 나라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왔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한국도 타격을 받았던 현상 이걸 내년에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고금리가 계속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많이 위기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은 유튜브들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형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려서 보면 딱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냥 뭐 금리 굉장히 많이 내리고 유동성 붙고 그래가지고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자산 가격이 높으니까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고 그러면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퍽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거기에서부터 단 한 치도 벗어나 있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정을 놓고 그러니까 내년도 위기가 발생해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이면서 이성적인 형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망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식적인 형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위험하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수많은 나라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면서 네. 진짜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뭐 일부 국가들은 분명히 동맹처럼 무너질 수 있는데 네. 한국은 어떤 쪽으로 봐야 됩니까? 위험한 나라군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험에서 벗어난 나라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금융위기 하게 되면 금융위기의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많이 겪어놓으니까 금융위기 하면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형태 뭐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2003년도에 카르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용경색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기였던 거거든요.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다만 보면 금융위기가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카드채 이런 형태의 위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정말 은행이 휘청휘청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참 오를 때에 외환위기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정도의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 약한 정도의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채 위기 이런 것처럼 그런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을 말씀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때는 진짜 1,500원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또다시 이제 약간 또 들썩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 환율이 이제는 진짜 안정된 건지 이게 잠깐 쉬어가는 건지 이게 약간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환율이 한참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크로스된다. 환율보다 주가가 더 나가지고 뭐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쉽겠어 이런 얘기 그걸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환율이 달러도 피크점을 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피크점을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달러의 강세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천천히 끝나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변해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제 뭐 달러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많은 그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다 달러를 롱 포지션으로서 갖고 가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115,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계속 위로 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계속 되죠.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모두 다가 롱으로 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군가서부터 팔고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440원 정도에서부터 한 달 반을 계속 끌고 가는데 위로 못 올리니까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1310원까지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강달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원상을 회복해서 1440원을 가고 1500원을 가고 이런 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달러를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경험을 했냐면 1998년도 이럴 때 제가 다 경험을 해봤던 그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1998년도 9월 초에 원엔 환율이 147엔 정도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180엔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0월 초가 되니까 이게 110엔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롱 포지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 생각으로는 달러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원상을 회복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주요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는 꼭지를 잇고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취약한 나라들을 보면 어쨌든 뭐 아시아도 여전히
이제 사정권 안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중국이 또 특히 최근 들어서 경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위안화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왔을 때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너무 잘해왔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출을 크게 축소될 수 있는 또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한국만의 요인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치솟을 확률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는 그대로 있더라도 문제는 원화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그것도 5% 밑에 이렇게 있을 때에도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밑에 있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뭐 이 수출 증가율이가 올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빠져가지고 내년도에 한 10%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약간 상방의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환율이라고 하는 건 A국과 B국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국과 B국을 놓고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좋고 나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지금도 미국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진짜 나쁜가? 진짜 뭐 내년도에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 오기는 오는 거야? 이건 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형태의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내년도를 보게 되면 그 우호적인 상황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A국과 B국의 관계에서 올해보다는 개선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더 약세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물가, 금리, 환율을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미국 주가, 우리 한국 주가 혹시 뭐 같이 움직일지 따로 움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약간 다르기는 할 텐데요. 미국도 보면 나스닥 다르고 다우지수 다르고 S&P 다르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미국 시장도 조금 다를 것 같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시장이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언제 나왔냐면 딱 2000년도에 나왔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일단 한번 하락했다가 옆으로 쭉 기어버리는 형태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001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서 계속 가는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냐?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비싸서 그렇죠.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동안에 뭐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부터 따지면 뭐 20배 넘게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주로 기술주에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투자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거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장기간에 걸쳐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15년 상승, 15년 조정 이런 얘기 한다라고 15년 조정이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작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의 맨 윗단은 어디냐면 이전에 최고점을 넘는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 15년 정도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이제 좀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년 단위로 해서 쭉 봤을 때에 최고로 나스닥을 많이 끌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잖아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스코 시스템스를 비롯해서 이런 데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20년 뭐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시스코 시스템스니 이런 데는 아예 뭐 자체도 잘 안 뛰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보면 아마존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2030년 됐을 때 진짜로 그때도 아마존 뭐 이런 데가 다 이 테슬라 이런 데가 다 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즉 위에 빅테크 기업들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니까 굉장히 높은 주가에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같은 국면들에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 잘 하고 있는데 예.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든가 예. 야후라는 기업이 지금 나타난 뭐 구글 같은 데 밀릴 거라고는 그 당시엔 네, 정말 그렇죠.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건 뭐 진짜 절대 강자라서 이 기업들은 절대 안 망해. 이 기업들은 절대 밀리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5위권 내에 있었던 기업으로 지금도 5위권 내에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강자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훌륭한 시장이다. 질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그 회사조차도 20년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로서는 위험한데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후에도 삼성전자 1등입니다. 그렇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째 NTT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미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력이 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활력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거에서 빅테크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 그럼 코스피의 운명은 어떻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달에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서부터는 옆으로 갑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쭉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짧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한 해 내내 박스권 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바닥은 대략 보면 뭐 한 2250 뭐 이런 정도에서 뭐 이런 정도고 위로는 2500을 크게 못 넘는 상태에서의 박스권으로 해서 옆으로 쭉 계속 가는 그런 국면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거나 이런 정도로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미 주가도 3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냥 박스권 내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 테마나 이슈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로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주식 시장은 매크로의 시장이었습니다. 거시 변수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시장이었는데 내년도는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무슨 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냐, 뭐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그다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다. 내년도는 뭐냐면 기업의 그 기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가를 끌고 갈 거냐. 이거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지배를 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거에 이제서부터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셔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이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금리, 환율, 물가, 뭐 주가까지 쭉 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